가격도 계속해서 하락세를 걷고 있다고 하는데 특히 최근에 베네수엘라 국정 혼란으로 국제유가도 많이 좀 변동성이 심해지지 않았습니까? 국제유가는 최근에 분석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사실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정치적 불확실성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이번 달 들어서 10% 이상 상승하는 흐름 나타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수요 둔화 우려가 불거지면서 오늘 3%나 급락했는데요. 관련 내용과 최근 유가 흐름 함께 알아보시죠. 중국 공업이익이 줄어들자 수요 하락이 부각되면서 국제유가 오늘 3%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최근 들어 중국 지표가 꾸준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자 유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2주 만에 처음으로 60달러 선이 무너졌습니다. 에너지 헤지펀드 어게인 캐피탈의 파트너 존 트위터프는 앞으로 시장은 중국 PMI를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다가 지난주 미국 석유 채굴 시설이 10기나 늘어나면서 공급 초과에 따른 가격 하락 가능성을 부추겼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우려가 지속되면서 유가의 하방 압력을 불어넣고 있지만 유가는 이번 달에는 상승세를 꾸준히 유지했습니다. WTI는 이번 달 들어 14% 증가했고요. 브렌트유는 12% 늘어났습니다. 중국 수요 둔화 우려를 막아주는 것은 오펙인데요. 칼리드 알팔리 사우디아라비아 산업에너지 광물부 장관은 올해 1월부터 감산 합의를 이행하기로 했는데 오펙 회원국은 산유량을 이미 전월부터 하루 60만 배럴 줄였다는 통계를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단기적인 변동성을 제고하고 들여다보면 원유 시장은 빠르게 제자리를 찾을 것이다라고 앞서 주장한 바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번 주 열리는 FOMC에도 주목해보셔야 하는데요.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시사할 경우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유가가 상승할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중국 PMI 지표 발표와 연준 FOMC 등 유가를 끌어올릴 수도 떨어뜨릴 수도 있는 이슈들이 함께 맞물려 있는 만큼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파악됩니다. 네, 자 이야기를 들어보신 것처럼 이번 주 변동성 요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FOMC도 예정되어 있지만 미중 간의 무역 협상, 부익국 회담도 예정되어 있는데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죠. 벌써부터 미국과 중국은 기싸움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시장의 변동성이 심해질 듯합니다. 시장의 주요 이슈들 함께 잘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웨센반의 윤희라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글로벌 시장 상황 외신 반응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이슈가 굉장히 많은 가운데서도 기업들의 실적은 속속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미국 시장에서는 기업들의 실적이 다소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시장의 하락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어떤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했나요? 네, 캐터필러 엔비디아가 매출 발표를 했는데요.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의 56%를 중국에서 얻고요. 네. 캐터필러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경기 시장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주목해왔던 기업입니다. 네. 그런데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증시에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했는데 관련 내용과 또 현지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릴렉스의 차? 네, 오늘 뉴욕 증시는 실적을 발표한 캐터필러와 엔비디아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자 하락했습니다. 특히 캐터필러 같은 경우에는 중국 수요 둔화로 아시아 태평양 부분 매출이 크게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캐터필러 전체 매출의 5%에서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캐터필러는 중국과 글로벌 경제 상황을 알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으로 꼽히는데요. 캐터필러가 부진하자 시장이 크게 반응했습니다. 엔비디아도 실적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화웨이에 대한 압박은 작년에 이어 이번 해에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왜 트럼프는 5G의 선도기업인 화웨이를 가만두지 않는 걸까요? 오늘은 미중 무역전쟁의 핵심인 5G 패권 전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네오의 지식창고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얼마 전 영상에서 빅데이터는 21세기의 석유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빅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누가 소유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운명이 달라질 정도로 세상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의 길목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빅데이터를 수초만의 빅데이터의 그릇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까지 가져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기술이 바로 5G 기술인데요. 5G는 석유로 치면 송유관이 되겠죠. 정보로 치자면 정보의 고속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 삼성전자가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고 할 만큼 많은 반도체를 팔았던 이유가 바로 글로벌 IT 회사들이 저마다 경쟁적으로 데이터 센터 구축에 나섰기 때문인데요. 이는 곧
5G 상용화를 앞두고 미리 선제적으로 투자를 한 결과입니다. 뭐 이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정보뿐만이 아닌 사물에서도 정보가 엄청나게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클라우드 시스템이나 빅데이터를 취급하는 판과 같은 기업들, 즉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애플, 넷플릭스와 같은 회사들이죠. 이들 회사들은 벌써 우리들의 빅데이터를 차곡차곡 그들의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 센터로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들이 모여 인공지능을 발전시키고 이 인공지능의 힘으로 앞으로의 세상은 엄청나게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빅데이터의 독점 시대를 우리는 지금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겪고 있는 중인데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올리는 우리의 사진들, 배달의 민족을 쓰며 쌓이는 우리의 음식 취향들, 카카오택시나 김기사처럼 내비를 이용하면서 쌓여가는 우리의 동선들, 마트에서 구매하면서 쌓이는 이력을 통한 우리의 구매 취향들, 카드 결제를 통해 쌓여가는 우리의 소비 패턴들, 인터넷 서핑을 하면서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본 제품들의 선호도 등 수많은 정보들이 그들에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정보들을 통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정치적 성향을 띠는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국가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지, 범죄성을 얼마나 강하게 가지고 있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앞으로 이런 정보들은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될 겁니다. 그럼 다시 5G로 돌아와 볼까요? 록펠러가 석유를 독점할 때도 석유 유전을 차지한 것이 아닌 바로 석유 수송로를 독점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는데요. 처음에는 석유를 옮기는 철도를 독점하고 그 다음 송유관도 서서히 독점해 나가면서 록펠러는 손쉽게 망해 나가는 석유 회사들을 인수하며 석유 이권을 독점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석유왕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전 세계 유례 없는 부를 쌓았습니다. 다시 말해 5G는 그런 송유관 역할을 한다고 어디에요? 지금 이제 가고 있어. 저 윌리엄 윌리엄뱅 오고 있어. 거기 오는 데까지는 괜찮지. 이제 여기 썸니 아니 그 서스케하나 올 때 여기가 좀 괜찮은지 모르겠네. 괜찮아.